안녕하십니까. 현영석입니다. 오늘은 미래차 산업, 한국이 승리한다. 다섯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차 산업의 동태적 경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어떤 설문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미래 자동차, 즉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혁신 폭발 경쟁이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미래차 그 경쟁 전략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래서 미래차의 경쟁 이게 초기 단계인데요.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어떤 답변하는 밑바탕을 좀 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자료가 대개 한 45장쯤 되는데요. 한 30분, 40분 정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2005년 10월 4일자에 나왔던 건데,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국립공원에서 악어가 뱀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뱀이 악어를 잡아먹었는데, 이게 이제 악어가 너무 커가지고, 뱀이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악어가 나온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생태계의 처절한 경쟁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어나 그 뱀은 양서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태서도 살고, 물에도 살고. 근데 원래 물에서만 살았었는데, 이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육지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주로 악어가 뱀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제 이 뱀들이 오히려 악어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적자 생존을 위한 어떤 싸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의 미래차 산업에서의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 악어와 뱀의 경쟁하고도 비슷한 그런 어떤 처절한 생태계를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 생태계를 보면, 인간 생태계를 보면, 이게 인간들이 포커페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가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동물 생태계나 식물 생태계, 특히 동물 생태계를 보면 체면 같은 거 안 가리기 때문에 어떤 적나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유추해서 앞으로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런 동물의 경쟁하고도 똑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산업 경쟁력에 그 저번 시간에 이런 다이아몬드 포터 얘기하고 조동성 교수의 Nine Factor Theory를 썼는데 나중에 우리가 중국하고 한국의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까지 중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뭐에서 이루어졌는가? 주로 이제 정부, 수요, 그 다음에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기획, 그 다음에 기업가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 노동자 집단, 인적인 요소의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걸 한번 리뷰를 하고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미래차 산업에서 어떻게 경쟁할 건가, 경쟁력의 원천이 뭔가, 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어떤 내연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퀄리티와 가격과 어떤 펑셔널리티의 어떤 닫힌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생존 삼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거다. 물론 이제 이게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로스 트라이펫 어떤 생존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번에 얘기하는 미래차에서는
XY축, Z축이 무한 확장, 완전 무한은 아니지만 리미트가 없이 크게 확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프로세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 어떤 그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내연차와 미래차의 경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연기관차의 가장 효율적인 경영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린 경영 방식 아니면 도요타 생산 방식, 도요타 경영 방식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미래차의 경우에는 도요타 생산 방식의 어떤 우월성 같은 거를 완전히 어떤 깨부시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어떤 동태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150년 동안 SCP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죠.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 그러니까 산업 구조나 아니면 기업의 행태가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어떤 그 경영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미래차의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태적인 환경에서 문제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동태적으로 잘 적응하는 그런 기업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쟁의 양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번 시간에 Software Defined Product Process Innovation이라는 그런 말을 써가지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그 중요성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연기관차 같은 거는 오래되기 때문에 기업 조직에 있어서 누가 파워를 갖느냐 재무나 관리가 파워를 가졌다면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죠. 미래차의 경우에서는 연구 기술 부분이 파워를 갖게 될 것이다. 최근에 모 전자회사의 경우에 왜 조직에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평가들이 재무 또는 회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실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걸로 얘기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미래차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파워의 원천은 연구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리뷰를 끝내고 미래차의 경쟁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그 경쟁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 GM, 폭스바겐, 현대, 도요타, 포드 이런 데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새로 생기는 신생기업,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니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회사 중에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이거를 어떤 주문자 계열이라는 그런 말 쓰는데 ODA, 오리지널 디자인 매니팩처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어떤 소니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샤오미 아니면 애플 이런 것들을 우리가 IT로 구분해 보면 내연기관 IT 스타트업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프로세스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한다면 내연기관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그러니까 공정이 있으니까요. 조금 유리한 바탕에서 어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과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높이게 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한다면 논리적으로 보면 IT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에 강한 거고 스타트업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뭐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으로 보면 뭐가 있는 데에서는 오히려 그게 유산 비용이 돼가지고 발목을 잡아서 더 잘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백지에다가 새로 그리는 게 낫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이 지금 미래자동차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특히 테슬라가 성공하는데 기존에 유산 비용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엔진 안 했으니까 엔진이 발목 잡는 거 없었다. 그 다음에 딜러, 자동차 산업 새로 하는 거니까 기존에 딜러가 발목 잡는 거 없었다. 그 다음에 1차 부품업체, 테슬라가 부품업체가 없었잖아요. 새로 다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부품업체가 발목을 잡는 게 없었다라는 그런 거죠.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내연기관 업체는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결과적으로는 트랜스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났고 가장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의 사례고 그 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조짐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뉴 도미넌트 디자인의 80%는 어디에서? 신생 기업에서 나온다. 그러면 기존 기업들은 그런 뉴 도미넌트 디자인을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걸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뭐 얼음 공장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전기 냉장고 만든다고 그랬을 때,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냥 얼음 공장 해가지고 돈 버는 게 낫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스타트업한테 냉장고에서 산업을 뺏긴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반복된 얘기인데요. 그 기존의 메이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기득권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어차피 새로야만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건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펜을 좀 쓰는데요. 이렇게 발전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뉴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리가시 코스트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야만 되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밀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거꾸로 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지만 이번에 어떤 전기차의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오히려 이거를 늦추든지 아니면 역진하는 거꾸로 가게 하는 그런 현상. 궁극적으로는 뭐 오른쪽으로 가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근데 그거를 말로 하긴 쉽지만 어떤 기업은 망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기업은 흥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동태적인 공장을 어떻게 해만 되느냐라는 그런 거 되겠고요. 그래서 뉴 도미넌트 디자인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걸 만들려면 뭐예요? 과학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욕구를 아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내연기관이 미케닉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일렉트릭 아키텍처로 변모를 했고 그다음에 전동,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기반에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다라는 거고요. 이건 조금 더 자세한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미래차의 어떤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것, 다시 말해가지고 OS가 커버하는 그런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가 지금은 완전히 어떤 중앙 집중식으로 되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새로 증설하거나 아니면 그쪽 부분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그걸 전체를 다 드러내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나누는 분단된 체제로 변모하는 그런 와중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소프트웨어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로 얘기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프로덕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특히 신제품 개발 방식이 토요다가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해왔던 그런 어떤 lean product development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깨부셔지고 어떤 테슬라나 니오가 하는 그런 방식이 신제품 개발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란티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험을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라는 그런 거라고 얘기한다면 베스트 에포트는 열심히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듯이 일단 개발하고 문제가 되면 좀 고쳐가면서 문제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에포트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 중에서 아직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미리 장착을 해 놓는 거죠. 그 작동은 안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작동하고 싶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사면 그 소프트웨어가 결과적으로는 그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게 해가지고 전체 업그레이드를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지금 쓰지도 않는 거를 뭐 한다고 뭐 미리 다느냐 하는 그런 어떤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현대가 만든 새로운 EGMP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런 것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가 갖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상당히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얘기된다고 한다면 현대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게리언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엔진 부분, 그다음에 샤시 부분 이런 거를 부분 최적화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완전히 하나로 아울러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를 잘 해결해 왔다고 한다면 그 폭스바겐의 휴버트 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컨트롤하기 원천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전문 경영자가 앞으로의 전기 자동차 개발에 더 나은 건가? 아니면 소유 경영자가 더 나은 건가? 나중에 현대자동차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어떤 의문을 얘기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계량형 방식에서는 전통적으로 토요타 같은 경우 얘기하면 그 파이로트 카를 시작차죠. 이걸 한 200대쯤 만들어가지고 깨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한 대당 1억에 3억인데 200대를 만들었는데 베스트 에포트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대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개발 기간도 굉장히 단축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예에 불구하지만 도요타의 그 새로운 일렉트로닉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린 프로덕트 디벨롭먼트가 지금까지 신제품 개발 방식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이거를 배우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와야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토요타가 갖고 있는 경쟁 강점, 그게 내연기관 자동차가 갖고 있는 경쟁 강점의 총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훼손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방식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컨베이어에서 그 다음에 토요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기가 팩토리라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도 나타나고 있다. 아까 프로덕트 이노베이션도 전혀 다른 방법,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번주 얘기했지만 기가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큰 어떤 다이 캐스팅 기계 하나를 가지고 어떤 자동차의 언더바디, 언더플로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의 밑바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철판으로 이렇게 용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이 캐스팅을 해가지고 주저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만드는 형식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철판을 잘라가지고 이걸 용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판을 잘리기 위해서 프레스를 하고 용접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로봇들이 많이 쓰여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도요타가 제일 잘했어요. 도요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 프레스를 하는데 그 거기에 이제 금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아래 금형, 위 금형이 있다면 거기다 철판을 넣고 이게 프레스를 가해가지고 그걸 자르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나이를 교환해야만 되는데 그 교환 시간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초기에 48시간이었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 24시간, 8시간 이렇게 했는데 도요타가 이거를 10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스매드라는 방법인데 이게 도요타가 어떤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에 도전한 그런 방법의 성과를 가지고 어떤 도요타가 경쟁 강점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75개 철판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용접해가지고, 언더바디를 만들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조각으로 다이캐스팅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커팅과 웰딩을 아주 그냥 동시에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전혀 바꾸는 그런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20년에 테슬라가 Y 모델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했는데 지금 니오 이걸 열심히 따라하고 있고요. 오히려 테슬라보다 니오가 더 혁신적인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샤오미나 리오토나
그 다음에 샤오퐁 같은 경우에 이거를 굉장히 빨리 어답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공장이니까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을 지어야만 되는데 공장이 높이도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높게 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 신설 업체들은 차종이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신규 투자니까 이걸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술적인 문제로 이게 이제 뭐 금속공학적인 문제인데 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그냥 알루미늄 가지고는 이게 강도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캐스팅을 할 수 있는 알루미늄 어떤 금속 재료를 새로 개발을 해서 이거를 테슬라가 그러니까 활용을 했고 이건 테슬라는 스페이스 X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 여기다 전용했다면 샤오미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주 잽싸게 빨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이구야 이거 안 되겠네. 현대차, 도요타, 닛산 이런 모든 공장들도 지금 기가 캐스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프레스 방법이라는 것들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깨부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는 로보트죠. 로보트를 가지고 어떤 공장에서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지가 판단해서 일을 시킨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어떤 판단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로봇은 어떤 결과적으로는 이 로봇가 자율주행의 운전자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운전대에 앉아서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왜 로봇에 관심이 있냐면 이 로봇가 운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이 굉장히 세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생산성을 항상 지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last mile delivery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자율주행차가 어떤 아파트의 뭐 입구까지 어떤 배달할 물건을 가져왔다 그래봐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만약에 뭐 1501호다. 그러면 1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01호까지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누가 하느냐? 그 로봇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last mile delivery의 주체가 로봇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transportation as service, mobility as service라는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이 로봇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아주 이제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죠. 인공지능 문제, 그 다음에 로봇의 무게, 그 다음에 로봇의 어떤 가격,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초기 품질, 이 초기 품질이라는 거는, 지난 1년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하고 나서 1년 동안 불만이 몇 개 나오느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전체는 126인데 내연기관차가 119고 전기차가 190. 그러니까 전기차가 백다단 결점수가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기가 캐스팅이라든지 그런 어떤 베스트 에포트 방법으로 빠르게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품질의 초기 품질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근데 문제는 초기 품질이 약간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됐던 기능들이 훨씬 더 많이 전기차나 아니면 자율주행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한다고 한다면 브러셀스 벤츠나 BMW가 아무리 문짝 닫는 소리를 소프트하게 잘 만들거나 어떤 스티어링 하는 라이딩 앤드 뭐 스티어링 이런 거에 승차, 운전 이런 거에 편리성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이 미래차가 경쟁력을 또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케팅에서 사피라고 해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미래차들은 어떤 EV나 OTA라든지 카쉐어링
그다음에 보험이라는 상품까지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익스체인지, 차징 서비스, 스타링크하고 관련되는 뭐 이런 단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프레이스 같은 경우는 딜러 없이 그냥 직거래, 인터넷 판매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광고를 전혀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구독료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에 있어서는 어떤 그 지금까지 make or buy 부품을 밖에 사오느냐 내가 직접 만드느냐라는 건데 원래 포드 때는 직접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클라이슬러부터 아니면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많이 사오는 그런 아웃소싱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뭐예요? 수직적 통합을 해가지고 웬만한 건 내가 다 만든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배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만들고, OTA,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전체 독자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얼라이언스라는 게 우리가 어떤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나 회사들은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테슬라의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그 기존 자동차의 경우에는 유통 채널에서 그러니까 딜러를 관리하는데 한 4, 내지 6%의 어떤 그 판매 가격에서 이런 것들이 투자돼야 되고 어떤 연구개발의 매출액의 4%가 투자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해만 된다. 그래서 규모 경제나 아니면 누적 생산량이 적은 그런 신규 진입자의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라는 모델, How They야 지금 걔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 이게 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이 아니라 효과적이에요.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First car to the market 빨리 전기 자동차나 신제품을 시장에다가 빨리 내놓자. 문제가 되면 그때 조금 고쳐주지 뭐 이런 식으로 변모하는 방법을 테슬라가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휴먼 캐피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이노베이션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인재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포드 싱킹, 미리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스페셜 소셜 캐피탈, 사회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노베이션 그 역량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퓨테이션 캐피탈, 테슬라가 하면 뭐 스타링크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잘하지 않겠어? 그런 어떤 기대라고 얘기하는 거가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페이팔이나 스페이스X나 사이버 트랙에 대한 논리가 어떤 그 테슬라에 대한 그 기대를 강하게 함으로써 모델 S를 개발할 때 다임러나 파나소닉이나 도요타 같은 데서 5천만 불 이상 투자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고, 특별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num이라는 공장이 원래 GM 공장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 프리먼트에 있었던 공장인데 이게 망한 거를 도요타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도요타의 기술과 경영,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GM 공장, 그 다음에 GM의 사람들을 엮어서 num이라는 공장에서 코로나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이게 망하게 돼가지고 이 오래된 공장을 굉장히 싸게 테슬라가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공장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페이팔을 통해서 뭐 10달러로 S 모델을 뭐 몇십만 대 예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비슷한 그런 방법. 그러니까 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정교한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zero cost path to consumer as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주는 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로 봉사하거나 이거 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어떤 구독 서비스 같은 걸 만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기차에 대한 페이턴트를 무료로 오픈한다든지 그 다음에 OTA, OTA라는 그런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이
메인터넌스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을 혁신적으로 했다. 그래서 김준성 메르스증권에 있는 분이 2022년에 얘기했던 건데, 김준성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매니어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와 난 테슬라로 구분된다. 그래서 데이터 AI에서 테슬라가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노베이션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0년에 50만 대였다가 2022년에 130만 대, 작년에 180만 대, 올해 200만 대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조금 줄은 그런 현상이고, 2030년에 세계 자동차 생산의 25%, 그때 한 8천만 대 만들어진다면 2천만 대를 테슬라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뭐 트럼프가 돼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쨌든 동태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하는 거는 뭐 어떤 모빌리티 로지스틱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택시를 통해 가지고 무슨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얘기라든지 슈퍼차저, 그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리니어블 에너지 기업으로서 어떤 전기 저장 장치나 슈퍼차저,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사업도 굉장히 크게 벌리면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구에 떠 있는 12,000개의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전태를 연결하는, 그래서 차량 간 아니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트럼프가 도와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네트워크 통신위성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전혀 다른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은 왜 미래차에서 그렇게 잘하냐. 그다음에 왜 미국은 좀 더디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애플은 실패했는데 왜 중국은 성공했느냐, 뭐 샤오미는 성공했느냐 그런 얘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정부의 주도, 그 다음에 값싼 제조 비용, AI 인재, 그 다음에 치열한 내수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산업을, 자동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을 어떤 경쟁력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을 기술 경영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기술을 어떻게 흡수해야 되느냐? 기술을 어떻게 흡수해야 되죠?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술은 사실 맨 처음에 훔치는 거예요. 훔치고, 베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아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더 좋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술경영에서 논리라는 게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를 사다가 뜯어봐가지고 그 기술을 훔친다는 얘기는 뭐 돈 안 주고 그거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비슷하게 만들다가 뭐 점점 좋아지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됐다고 한다면 미국의 도다 생산 방식, 전 도다 생산 방식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얘기를 왜냐면 내연기관의 가장 좋은 경영 생산 방식이 도다 생산 방식이었고 이게 1980년대부터 어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가 세계를 석권하는 원동력이라는 거가 돼서 미국 사람들이 이걸 배우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우느냐. MIT나 하버드 같은 경우에 일본 자동차 산업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1980년대, 90년대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본 기업을 미국에 데려오자. 그래서 미국에 데려다 놓고 배우자라고 한 거가 혼다 공장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누미 공장, 켄터키 공장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GM이 세턴 공장이라는 거를 만들었었죠. 조그만 차를 만드는 것이 일본 차를 어떤 경쟁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망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데 어쨌든 미국은 여다 생산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중국에 와서 자동차를 만들어라.
그런데 단 합작해서 해야 되고 50%는 중국 자본으로 해만 된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서 배우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샹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폭스바겐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리더를 하게 된 거는 1970년대 아니면 80년대까지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갔던, 아니야, 미국에 들어갔던 폭스바겐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공장을 샹하이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샹하이 폭스바겐이 됐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 최근에 지금 좀 고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란서 공장들도 미국에 쫓겨나가지고, 중국으로 많이 갔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공장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회사들한테 팔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미래자동차에 있어서의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테슬라 공장이 중국에 들어오게 해서 이건 100%로 그냥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배우기도 하고 자극을 받게 하는 내기 효과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중국의 테슬라 FSD가 중국 내 운행 허가를 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중국 업체가 경쟁하게 만드는. 그래서 테슬라하고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중국 시장에서 경쟁해라. 그래서 살아남도록 해라라는 그런 어떤 그 동태적 경쟁을 위한 노력을 중정부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도요타나 폭스바겐, GM 같은 경우에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차나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늘어나는 현상이고 어떤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22년에서 23년에 이만큼 10%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꺾을 수는 없고 이게 약간의 조정 같은 것들이 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팔리다가 전기차로 이전한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잘 나가는 데가 중국에서 BYD, 테슬라, GM, 뭐 이런, 그 다음에 중국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의 마켓 리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고 기술 개발을 굉장히 빨리 하고 어떤 전기차의 생산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BYD, 어떤 지리 이런 식으로 빨갛게 표현한 데가 이게 전기차의 생산량의 순위를 나타난다고 한다면 중국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나 프로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도요타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현대차도 뭐 나름대로 괜찮죠. 그 다음에 프로겐 하이브리드는 BYD가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전기차의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보조금 같은 것들을 줄이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확산의 속도가 조금 줄어들면서 대체품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가 어떤 경쟁력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어떤 유동성을 돈을 버는데 유리한 그런 문제가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에 있어도 나름대로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순위라고 얘기했을 때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테슬라나 니오나 샤오퐁, 그 다음에 뭐 투시드, 리비안, 그 다음에 중국 지리, BYD 이런 식의 순서로 중국의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테슬라가 리드를 한다고 한다면 한국도 중간 이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S의 경우에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테슬라나 샤오뽕, 니오 이런 데가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반면에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절치부심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거의 탈락되는 그런 애들도 막 생겨나는 그런 거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전체 흐름을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원천이 뭐냐?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올해 9월에 제가 중국을 오래간만에 갔는데요.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먼저 그 고속도로 같은 데가 잘 정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는 고속도로 표지판의 어떤 디자인이나 크기, 뭐 어느 정도 거리에 그런 표지판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제가 중국을 한 5년 만에 갔고, 한 3년 만에 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변하면서 잘 정돈돼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세계 산업에 아니면 세계에 미치는 영향 정도, 충격량이라는 거를 물리학적으로 보면 FT는 MV라고 얘기하는데요. 무게, 쪽수 곱하기 속도. 그러니까 중국의 13억 인구, 그거를 우리가 M이라고 얘기하면 중국 사람의 속도라고 하는 거가 세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라고 그냥 무식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량을 중국 자동차 산업에 세계에 미치는 거는 자동차 생산량 한 3천만 대 가까이 되고 생산 증가 속도.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생산량 무지하게 많죠. 전기 자동차의 생산 증가 속도. 이게 중국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어떤 쪽수, 무게와 그다음에 속도를 가지고 되게 무거우면 천천히 가는데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자동차 산업에 이만큼 충격을 주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 경쟁력이 원천이 뭔가?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기회. 우리는 내연기관은 깨졌으니까 전기차나 아니면 자율주행 미래차에서 우리가 선점을 하자라는 그런 기회를 잡고 문제를 봤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초월 전략이라고 쓰는데 이거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완강이라는 중국 과기부 초대 장관인데요. 독일 아우디 엔지니어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내연기관은 이제 어차피 늦었으니까 새로운 미래 자동차나 빨리 좀 하자라는 어떤 강력한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을 했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주는 거죠. 뭐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보조금 주고 그 다음에 살 때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각성 정부한테 매년 1,000대씩 전기차를 무조건 사라. 그러면 왜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정책 잘 만들도록 보조금 주고 그 다음에 많이 사도록 보조금 주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구매해 주고 그러면 뭐예요? 만들면 팔리고 팔리면 조금 더 잘 만들고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초기 자동차 생산도 이런 식의 방법이었었죠. 포니를 만들게 하고 포니를 개인 택시에 주도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사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정부에서 뭐 차 살 거 있으면 전부 다 국산차 사라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로 정부의 구매력을 더 크게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얘기죠. 방대한 시장 3천만 대, 지금 앞으로 4천만 대 된다는 거죠. 이게 시장의 경쟁력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정부, 기회, 시장, 그 다음에 인력, 인풋 요소 중에서 중국 공과대학에서 졸업생 수가 공과대학만 2,22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한 4배쯤 되고 한국의 10배쯤 되는 공과대학 졸업생. 물론 뭐 공과대학의 수준이 낮은 데도 있지만 아주 굉장히 우수한 공과대학들이 많죠. 그런 데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학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 부분에 굉장히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지도자 중에 지금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공과대학 출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 문화 뭐 이런 거가 결과적으로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어떤 그 디딤돌이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 비싸고 재료 비싸고 인건 비싸니까 이제 재료비도 싼 거 되죠. 그래서 배터리의 그 생산 재료, 그다음에 생산 능력, 그다음에 생산 기술 이거를 이제 리드한 거가 전기차를 크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그다음에 중국이 규제를 완화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의 CM 주행이나 그냥 주행을
좀 너그럽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안전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새로 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전기차 공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FSD도 중국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중국과 경쟁을 시킨다. 매개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전기차 업체가 한 12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적자 생존이죠. 근데 내연차도 한 100몇 개 아니면 초기에는 뭐 몇백 개의 자동차 기업이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10개 정도로 통합을 했죠.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요. 뭐 3대, 2중, 3미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큰 데 3개, 중간 거 3개, 그러니까 소형 자동차 만드는 그런 거를 뭐 몇 개 해가지고 10개 이하로 자동차 업체를 조정한다. 그런 거였는데 이 미래 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만간 자율 규제 아니면 구조 조정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많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망하려고 아주 끔찍하게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미래 자동차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혁신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스피클과 어토노머스 스피클을 이런 식으로 지표로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공정 생산 혁신 같은 경우는 front manufacturing, quality 뭐 이런 거를 그다음에 경영 혁신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지표로 해서 어떤 환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프로덕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의 측정을 5단계로 한다면 테슬라는 BYD는 토요타는 현대는 폭스바겐은 GM은 어떤 건가를 한 번만 재는 게 아니라 2010년, 20년, 30년, 35년, 40년 이렇게 재보면 이게 아주 동태적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누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거죠. 이게 이걸 그러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누가 측정해서 점수를 내느냐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학적인 방법에서는 이런 가설적인 모형을 통해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강의는 누가 미래자동차에서 승리하느냐는 걸 예측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미래자동차에서 승리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런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아니면 정부에 있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낙관적인 미래차를 한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가 언제까지 무슨 일이 해야만 될 건가를 같이 토론하자라는 게 그런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요약해 보면 미래차가 치열하고 동체적인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유동기 단계다. 뭐가 도미넌 디자인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아주 그냥 혼돈 속에서 경쟁하는 그런 단계다. 그런 얘기죠. 전기차도 그렇지만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경쟁의 양상이 초기 단계면서 굉장히 나뉘막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변혁적인 혁신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토요타가 제일 잘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토요타 제품 개발 방식, 생산 공정, 경영 마케팅 조직을 파괴해가지고 그거는 전혀 다른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토요타가 이거 살아나겠는가? 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인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의 충격과 중국이 강하다. 특히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특히 자율주행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동 OS를 만들든지 브랜드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화웨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샤오미도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가 중국의 어떤 경제 원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유럽은 리가시 코스트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이죠. 중국에 올빵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중국이 많이 발전하니까 우리 중국에서 판매를 못하고 오히려 중국 차가 독일에 더 많이 들어온 그런 상들이 나타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심하게 말하면 뭐 이게 무슨 부도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공장을 뭐 독일에 있는 거 10개 중에서 3개를 셧다운 해야만 된다. 그래서 뭐 몇만 명을 해고해야만 된다.
이런 뒤숭숭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야? 디지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뭐예요? 돈을 못 번다는 거죠. 뭐 돈이 못 벌면 기업은 피가 돈이라면 피가 안 돌면 사람 죽듯이 기업도 죽는 거죠. 뭐 이게 아주 처절한 그런 경쟁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이 저는 이 미래차에서 회복돼 가지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식의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엊그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안 그래도 불확실한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어떤 경쟁, 그다음에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 증대됐다. 그래서 전략적 대응 능력과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유연하다는 건 뭐예요?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대응 능력과 기술과 돈이 있다. 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타가 시간을 벌어서 토요타의 어떤 그 경쟁력 유지 또는 토요타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게 전인미답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기차와 미래차. 그다음에 이게 세계 전체의 다이내믹한 경쟁이고 특히 테슬라 중국이 경쟁을 리드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만 되는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리더가 될 것인가, 리더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강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동영상인데요. 일주일 내내 이거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 참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강의하면서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괜찮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한테 이 그 메시지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밴드로 아니면 이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코멘트, 요청사항,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서슴지 말고 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그 제가 하는 다섯 번째 강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섯 번째 강의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그 다른 교수님들 만나봤더니 당신이 하는 얘기가 자동차 전문가들만 들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열 번째 끝난 다음에 그 재미나는 자동차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한 5분에서 7분 사이로 한 곡씩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시리즈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조금 더해서 그 쉽게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섯 번째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는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오는 분들이 꽤 많아졌는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뭐 홍보하거나 뭐 구독을 하고야 좋아요 이런 거 절대로 안 해요. 뭐 그럴 만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가 있으면 와서 보시면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 하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알려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이게 미래차에서 한국이 승리하는 어떤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아니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자동차를 한 50년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제 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제 업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참여와 더 많은 코멘트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